나이트로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있는 물질들이 무연화학의 역할을 한다 볼 수 있는데 영국의 코다이트가 아닌가요? 녹이는 물질 생각보다 흔한 물질이죠. 아세톤. 아, 아세톤. 많이 익은 과일의 그 약간 속 쏘는 듯 하면서 화려한 맛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세요? 전 먹어봤어요. 화학자는 자신의 몸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네, 장홍재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역시 현대적인 진짜 폭약에 대해 이제 한번 탐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화약에 있어서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하면은 19세기 중반에 흑색 화약에서 무연 화약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화학사 쪽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흑색 화약을 좀 더 좋아하긴 하고요. 뭐 독소 전쟁이나 이쪽을 좋아하시지만 저는 사실 그 콘스탄티노플 공선전이나 이야, 역시. 약간 이 테레시오 현재 나올 때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쪽에 좀 더 사실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흑색 화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문제가 있죠. 연기가 많이 난다. 너무 맞아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보통 성분 이렇게 세 가지 쓰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질산칼륨. 질산칼륨. 용어가 질산 포타슘으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 표준어는 칼륨과 포타슘을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표준 편한 대로, 인정합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다행입니다. 되고 만약에 내가 화학계에서 일하거나 이공계에서 몸을 담고 있다. 그런 경우는 포타슘이라 해야 외국에 나가서 발표를 할 때 남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일을 피할 수가 있다. 그거 경험이 안타깝네요.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미국에 유학을 갔었을 때 네. 이제 나트륨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험 동료들이. 그래서 써줬더니 이게 소듐이지 나트륨이냐고 엄청 무시를 당해서 그때 저도 용어를 바꾸게 됐어요. 근데 일상에서 괜찮고 거기 같이 쓰는 게 이제 황이야 뭐 자연 물질로 유명한 것이고 마지막이 숯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분의 역할들이 있죠. 보통 황이 이제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불을 확 붙이는 역할이고 숯은 다공성이라서 공간 속에 이런 가루들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넓은 표면적에서 타게 만드는 물질. 결국에는 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숯은 문제가 안 됩니다. 타면 어차피 탄소라 우리가 나무 같은 거 잘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탄소 연료는. 이산화탄소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황 역시 이산화황 같은 물질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바로 요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칼륨이 금속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 우리가 포타슘을 금속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딱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탈 때 남는 찌꺼기 때문에 연기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해서 사격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 편 시야까지도 가리는 문제가 흑색 화약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여겨져 왔었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사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하긴 뭐 제가 들어본 걸로도 흑색 화약은 태우면은 한 50% 이상의 그 결과물이 고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먼지가 돼갖고 우리 시야를 쭉 가리는 거군요. 그럼에도 쓸 수가 있었던 거는 이 물질이 탈 때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이나 질소기체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보통 흑색 화약이 타는 연소 온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 흑색 화약의 부피에 한 2,000배 정도의 기체가 한 번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밀어내거나 이제 충격파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여서 쓸모는 충분했죠. 시야를 가린다는 그런 것만 제외한다면. 예. 그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그리고 굉장한 부피의 팽창을 일으키면서도 흑색 화약의 단점이었던 연기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새로운 화합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개발된 것들이 이른바 무연화약류죠? 네, 맞습니다. 무연화학들은 보통 나이트로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있는 물질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무연화학의 역할을 한다 볼 수 있는데 사실 모든 화학 물질, 특히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폭발력이나 위험성을 갖는 것들은 다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정말 최강의 무기를 만들어야지 하고 하는 경우는 현대 과학에서나 목적이 명확하게 있지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나이트로 셀룰로스는 식물에 있는 섬유질을 의미하고 있고 당연히 면, 이 목화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셀룰로스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나이트로라는 게 질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어 있는 그런 작은 조각을 말하는데 얘가 달라붙은 것들을 우리가 나이트로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만드는 재료가 되게 간단해요. 질산이랑 황산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생겨났느냐? 처음에 실험실에서 그냥 실험을 하던 분이 쏟은 거예요. 질산이랑 황산을. 질산 황산은 워낙 많이 쓰니까 네, 실험 테이블에 쏟았죠. 그럼 이걸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험 가운으로
닦은 겁니다. 닦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얘를 벽에 걸어놨어요. 말려야 되니까. 근데 그 밑에 벽난로가 있었던 거예요. 건조된 이후에 거기서 화재가 나고 야 이거 원래 안 타는 건데 왜 타지? 여기 들어간 거라고는 질산이랑 황산밖에 없는데 해서 똑같은 실험을 이제 수건 같은 거, 헝겊 이런 거로 다 해보고 아 이 질산과 황산이랑 반응하면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타는 물질이 생기는구나. 여기서 나이트로 물질이 처음 발견이 되거든요. 오. 아직까지는 무기로 쓸 생각은 아무도 못 한 거예요. 그냥 잘 타는 거. 그래서 면화약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면화약인 이유가 면을 진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면을 잘 풀어서 이걸 질산과 황산만 집어넣으면 폭약이 되는 거군요. 네, 이런 반응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이트로 물질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름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것들이 역시 나이트로글리세린. 아, 네네. 그게 한 1847년인가 나이트로글리세린 처음 합성이 되고 네. 노벨이 1866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용 폭발물로서 발전이 되게 됐는데요. 가격이 크죠, 사실은. 발견됐는데 사용하게 된 데까지는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게요. 이게 시간 차가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왜냐면 이 물질보다 TNT가 먼저 합성이 돼요. 그래요? 네, TNT는 만들기가 쉽습니다. TNT는 우리가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안전한데 나이트로글리세린 처음 만들고 문제가 연구에 합성한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 너무 위험하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노벨이 주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불안정하다면 더 강한 에너지가 있을 거다. 우리가 위인전에서 많이 보잖아요. 충격으로 폭발해서 네. 노벨의 가족과 그 직원들까지 목숨을 막 다 잃고 맞아요. 계속 도전해 만들었던. 그래서 이게 폭발물의 다이너마이트라는 형태가 된 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모두가 포기했던 물질이었어요. 이거는 쓸 수 없다. 너무 위험해 쓸 수 없다라고 했던 건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갖고 연구해 본 것이 야 그러면은 흑색 화약을 많이 쓰는 게 역시 총이나 대포에 추진 장약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도 이걸 써볼 수 없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아, 네네네.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다음에 추진 장약이 만들어진 거는 거의 20년이 지나서의 일이라고 해요. 이게 1884년이 돼서야 프랑스의 화학자 폴 빌리라는 사람이 푸드르 비 이런 장약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푸드가 파우더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비가 여기에 블랑쉬. 네, 그래서 백색 화약. 요걸 그 다음에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흑색 화약과 달리 태웠는데 연기도 안 나는 그야말로 무연 화약인데 총 안에 집어넣기도 좋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레벨 1886 소총에 요걸 채용을 해갖고 그때서부터는 흑색 화약 대신에 무연 화약이 빠르게 대체되는 그런 기폭제가 되죠. 그 뒤로도 수많은 무연 화약이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대표적인 게 영국의 코다이트가 아닌가요? 네, 코다이트. 어원 자체가 코드. 선 형태로 되어 있다 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코드군요. 네. 네, 이게 길게 뽑잖아요, 선처럼. 그래서 맞아요. 코드에다가 이제 물질, 화합물 말하는 IT가 붙어서 코다이트라고 불러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무연화약이 실질적인 형태를 갖는 거고 왜 이 긴 형태로 만드는가도 그 형태가 돼야만 이제 연소 속도가 균일하게 조절이 되고 그 모양이 내부에서 탈 때 스핀을 만들어낸대요. 그래가지고 강선이 만들어내는 거에 추가적으로 더 빠른 속도를 하려면 그 모양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들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 핵심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나이트로글리세린 이 물질이 이제 드디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만 쓰진 않고 나이트로글리세린과 나이트로셀룰로스를 섞어서 사용하고 여기에 또 다른 물질을 조금씩 넣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이트로글리세린이나 셀룰로스나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왜 이제 와서야 그 선 형태로 만들어서 가능했느냐. 얘네들을 선 형태로 뽑으려면 액체 형태로 분산이 돼야지 그렇죠. 쭉 뽑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 녹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녹이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됐었고 그 결과 성공해서 만들어진 게 이 무연화학의 시작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방금 녹여서 스파게티처럼 가늘게 길게 국수처럼 뽑아낼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녹이는 물질이 어떤 건가요? 녹이는 물질 생각보다 흔한 물질이죠. 우리 아세톤. 아세톤. 네. 아세톤은 손톱 매니큐어 지우는. 매니큐어 지우는 바로 그거.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쓰이는 그런 유기용매라고 하죠. 녹이는 물질이라고 들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똑똑하게 쓰이네요. 현대 사회에서 생산되는 화학 물질 중에 네. 생산량 10위를 뽑으면 한 번도 그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게 아세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물질이네요. 네, 온갖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웬만한 건 다 녹는다는 뜻이겠죠? 모든 화학 실험실에 설거지를 아세톤으로 해요. 네.
마지막 단계를 아세톤으로 다 하고 그래야 이제 아세톤 증발이 빠르잖아요. 네. 그래야지 깨끗하게 기름때나 다 나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실험실 들어가면 아세톤 증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물리학과에서 화학과 넘어가면은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딱 변하는 게 있어요. 아, 그게 아세톤입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역시 아세톤이었군요. 아세톤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자를 만들어 와봤다고 하시는데 요거죠 바로. 네, 이겁니다. 탄소가 3개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탄소랑 하얀색이 수소인데 탄소랑 수소로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휘발유, 경유 이런 게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근데 산소는 물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쪽은 물이랑 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과 안 친한 곳과 친하게 같이 작은 분자에 있으니까 양쪽성이라 부르는 그런 특성을 갖게 돼요. 아까 얘기한 이것저것 잘 녹인다는 게 바로 이 분자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빨간 거는 물을 잘 끌어당기고 이 하얀 쪽은 기름을 잘 끌어당기기 때문에 물도 기름도 잘 녹이는 바로 아세톤의 비밀이 이거였군요. 그래서 아세톤 이게 얼마나 잘 녹이는지 한번 봤으면 싶은데. 가능하죠. 뭐 제일 녹이기 쉽고 안전한 건 역시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물에 안 녹고 둥둥 뜨잖아요. 와, 한번 얼마나 잘 녹는지 같이 보실까요? 안 녹으면 어떡하지? 아세톤이 얼마나 만능 용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보이시나요? 와, 순식간에 이 스티로폼이 다 다 녹아들어가네요. 녹았습니다. 이거 더 많이 넣으면은 네. 그 어린 친구들 갖고 노는 슬라임이라는 그것처럼 걸쭉한 걸로 바뀌어요. 그래요? 이거를 완전 다 녹여서 끈적하게 만든 거를 화염병 만들 쓰면 좋아요. 원래 그렇게 많이 고에너지의 끈적한 연료가 돼서 몰로토프 칵테일이 그러면 계량형 할 때 그래서 일부러 스티로폼을 잔뜩 녹여가지고 일부러 인화성 끈적해지잖아요. 맞으면 몸에 늘러붙어가지고 그대로 태워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로 많이 썼어요. 그럼 이걸 아세톤 더 집어넣어서 묽게 만든 다음에 국수처럼 쭉 뽑아내면 그게 바로 코다이트가 되는 거군요. 네. 와, 이게 19세기 후반에나 나올 정도였으면은 그전엔 아세톤 이런 거 만드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전에도 만들 수는 있었어요. 아세톤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거가 중세시대에 만들어졌고요. 그 연금술사들이 처음 만듭니다. 역시 아세톤의 연금술 용어가 토성에 불타는 전기였어요. 토성에 불타는 전기? 네. 굉장히 뭔가 이게 신성해 보이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과거부터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이 7개였어요. 태양을 포함해서. 그죠? 그리고 과거부터 인간이 사용하던 금속도 7가지였어요. 근데 짝을 짓다 보니까 토성에 매칭되는 게 납이었거든요. 납? 납을 아세트산, 식초 이것과 반응시킨 물질은 로마 시대부터 쓰였어요. 왜냐하면 단맛을 내게 만드는 거라 오래된 포도주를 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불타는 전기라는 건 불타니까 가열을 해야 될 거고 네. 전기라는 건 기체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아세트산 납을 가열하면은 거기서 아세톤이 기화가 돼서 따로 얻어집니다. 결국 아세트산 머시기인 물질을 가열하면 다 얻어진다는 건데 근현대에 사용했던 것은 초산 칼슘이라고도 불리는 아세트산 칼슘을 가열하면 똑같이 증기로 그걸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이 지구 어디서나 나오지는 않고 특정한 광산이 좀 많은데 그게 독일 지역에 조금 많이 있었고 역시 독일은 화학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독일과 싸워야 되는 국가들은 똑같이 이게 필요한데 근데 또 무역 봉쇄를 보통 하잖아요. 네. 똑같이 독일이 얻을 수 없던 건 또 반대로 화석 연료였죠. 또 무역 봉쇄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합성으로 연료를 만들기도 하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전쟁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영국이 큰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역시 세계제 1차 세계대전 아니겠습니까? 그전만 해도 영국이 주로 싸운 상대들이 식민지 전쟁이나 그런 데처럼 작은 상대를 하다 보니까 탄약 소모가 많지도 않고 독일과는 계속 교역을 하면서 화학 물질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1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독일과 전쟁을 해버리니까 독일이 다 수출길을 막아버리면서 그때부터 생산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1914년에 시작된 전쟁이 1915년 초가 되면은 영국군이 전쟁에서 사용할 화약이 부족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포탄이 모자라서 싸우다가 공격이 중지돼 버리고 수많은 전사자가 났다. 이게 언론에게 질타를 받으면서 탄약 스캔들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막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질타하니까 그때서부터 영국이 탄약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된 거고 그때 구세주로 나선 것이 바로 장홍재 교수님 같은 화학자인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한 게 그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생화학자인 하임 바이츠만 박사님이 새로운 도전을 딱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바이츠만. 원래 목적은 아세톤을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이때는 전략 자산 중에 하나가 고무잖아요. 그럼요. 중요하죠. 근데 역시나 천연 고무가 한정적이니까 인공으로 만들자. 그러려면 아이소프렌이라는 물질이 보통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소프렌 네, 이소프렌. 근데 이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생기라는 이 이소프렌은 안 생기고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재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저렴하고 구하기 쉬웠던 당분, 녹말. 그럼 이거를 먹고 뭔가 반응을 한 녀석들이 필요한데 당분으로 술을 만들 수 있던 효모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네. 미생물이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자 시도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어차피 당분 같은 거 넣으면 미생물이 에탄올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이야기인 아세톤이 왜 생겼냐? 차이가 집에서 술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알 텐데 완벽하게 산소를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술 만들 때 공기 안 들어가게 싹 쌓으면은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죠. 네, 이렇게 트랩을 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조차도 100% 혐기성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산소 근데 그죠. 완벽하게 잘 못하겠죠. 이 반응은 산소가 전혀 없는 완전 혐기성 반응을 보냈더니 아세톤이랑 뷰타놀이랑 에탄올이 3대 6대 1 비율로 합성이 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한테 넌 산소 먹지 마 하고 꽉 절대 산소를 공급 안 해주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아세톤. 바로 알코올과 아세톤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반격의 시작이 된 거죠. 총알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바이츠만 박사 이런 새로운 아세톤 제조법으로 해서 무려 연간 3,000톤의 아세톤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1917년이 되니까 화약 생산도 본궤대에 오르게 되고 결국에 전쟁 후반이 되면은 독일을 물량에서 또 압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바이츠만 박사에게 아주 두둑한 선물까지 줬다고 하죠. 그렇죠. 가장 거대한 선물 중 하나죠, 역사상. 네. 바이츠만 박사 결국에는 이 영국에다가 본인이 독립적인 영토를 허가해달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때 바이츠만 박사님이 아마 대학교에 계셨을 텐데 어느 날 수업이 휴강이 됐다. 그래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의 길로 가시게 됐던 계기. 그야말로 아세톤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근데 이 아까 아세톤 만들 때 아세트산 납을 와인 맛을 좋게 하는데 단맛 내는데 쓴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아세톤 맛은 어떤가요? 혹시 아세요? 아세톤은 많이 익은 과일의 그 약간 톡 쏘는 듯하면서 화려한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세요? 전 먹어봤어요. 저희 방송을 보고 네. 집에 있는 손톱 지우는 걸 먹어보시면은 정말 쓸 거예요. 왜냐면 일부러 고미제라고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라는 세상에서 가장 쓴 물질이 있거든요. 이거를 섞어 넣습니다. 비슷한 거 느끼고 싶으면 그 헤어스프레이도 뿌릴 때 입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쓴맛 나요. 거기도 들어가고 또 어린이들 혹시 삼킬까봐 동전 전지 보면 겉에 이제 찌그리고 있는 어린이 아이콘이 그려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그 물질이 있어서 아마 집에 있는 거 드시면 극한의 구역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실험용으로 증류된 거를 먹었다기보다는 맛을 본 거죠. 이렇게 덜컥덜컥 먹으면 안 좋을 건 없는데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괜히 막 이렇게 하면서 음미해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래 모든 화학은 네. 맛을 보는 것으로부터 과거부터 시작이 됐고 그거를 먹기 위해 희생된 사람들처럼 많은 화학자들의 희생 끝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행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물리학자와 화학자의 다른 점입니다. 물리학자도 막 갈릴레 이런 사람 보면 탑에서 막 쇠공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위험한 건데 뭐 그렇죠. 물리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위험한 걸 하는데 물리학자는 주변을 위험하게 할 수 있지만 화학자는 자신의 몸이 테스트하기 때문에 역시 하는 숭고한 게 아닐까. 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방금 그 장호재 교수님의 맛을 묘사한 클립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익은 과일의 그 약간 톡 쏘는 듯하면서 화려한 맛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건 드시지 마세요. 부연 화약의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봐야죠. 연기가 네. 얼마나 나는지. 기대. 또 나이트화물 하면은 TNT 아니겠습니까? 저희 애도 심지어 아빠 TNT 좀 만들어줄 수 있어? 막 그런 얘기 했고 제가 RDX를 먹으면 취합니다.
혹시 드셔보셨어요? 당구공을 만들었던 게 나이트로 셀룰로스였어요. 강하게 부딪히잖아요.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당구장에서 빵 소리 나면 다들 총을 꺼내들고 숨으면서 둘러봤대. 누가 쏜 줄 알고.